이건 명백한 허위고 조작입니다. 일본 생태학계의 권위자 타카무라 겐지 박사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멸종위기 원앙 200마리가 서식한다는 한국의 발표를 두고였습니다. 45년간 물새만 연구해온 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도쿄에서도 실패한 생태복원을 한국이 해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시 그를 서울로 파견했습니다. 한국의 거짓말을 국제사회에 폭로하라는 은밀한 임무와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타카무라 박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45년 학자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대체 청계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타카무라 겐지입니다. 62세, 일본 교토 국립대 명예교수죠. 45년간 물새만 쫓아다닌 남자입니다. 도쿄 환경성 청사 12층 대회의실. 회색벽과 낡은 형광 등이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어도 방 안은 여전히 음침했습니다. 오래된 관공서 특유의 곰팡내 같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생태복원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HD 화질로 선명하게 담긴 청계천의 모습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도심 사이로 유유히 흐르고 그 위로 붉은 깃털을 자랑하는 원앙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이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청계천과 정릉천, 중랑천 합류부에서 멸종위기 조류 원앙 20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 내 원앙 서식지로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원앙 200마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45년간 연구해온 원앙의 생태적 특성을 생각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환경성 하천정책과 과장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타카무라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 입장에서 말이죠. 저는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강의하듯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앙은 극도로 예민한 조류입니다. 소음과 진동, 그리고 인간의 접근을 극도로 싫어하죠. 특히 번식기에는 완벽한 은둔 환경이 필요합니다. 도심에서 200마리가 집단 서식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제 목소리에는 45년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기후 조건을 고려하면 더욱 불가능합니다. 원앙은 겨울철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 특성이 강한데 서울 같은 도시에서 연중 서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제가 주도한 도쿄 스미다강 프로젝트를 떠올렸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정부 예산 300억 엔을 쏟아부은 대규모 생태복원 사업이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고도정화 시설 설치, 인공습지와 서식지 조성, 체계적인 먹이 공급 시스템까지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을 모두 동원했었죠. 도쿄대학교 생물학과 대학원생 20명이 투입되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생태학자들이 참여한 완벽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3년간의 노력 끝에 정착한 원앙은 고작 1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날아가 버려서 연중 서식하지 못했죠. 일본 언론들은 300억 엔짜리 실패작, 탁상 공론의 전형이라며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사카 하천 복원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그 프로젝트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2년 만에 중단되었고 예산만 200억 엔을 삼킨 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언론에서는 저를 무능한 현장가, 이론만 앞선 탁상 공론자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었죠. 그 실패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학계에서의 위상 추락, 연구비 삭감,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것이 지난 20년간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이 해냈다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류 타이청.
중국계 일본 귀화 정치인이자 환경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단단한 체구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그의 뒤에는 야심과 계산이 가득한 정치적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류타이청이 낮고 굵직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타카무라 박사님. 그의 말투에는 교묘한 선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도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는 소문이 국제학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생태 보건 기술의 주도권 문제와 직결됩니다. 일본과 중국이 가져야 할 주도권을 한국이 빼앗아가는 상황이에요. 류타이청의 진짜 속마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중화 사상에 빠져있는 강경파였습니다. 중국이 할 수 없는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사실 자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인물이었죠. 그에게는 한국의 성공이 곧 중국과 일본의 체면, 실추를 의미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허위 사실이 유엔 환경회의에서 공식 발표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동아시아 환경 정책의 모델 국가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그의 말에는 정치적 계산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며 4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980년 22세의 풋풋한 나이의 교환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 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청계천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커먼 하수가 흘러내리는 죽은 하천이었죠. 악취가 진동해서 코를 막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온갖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물고기는 당연히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물에 닿기만 해도 피부병에 걸릴 것 같은 더러운 하수구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45년 후 원앙이 200마리라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조작이거나 과장이 틀림없었습니다. 환경성 과장이 정중하게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한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며 마음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7일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실 3일만 있으면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과 조작은 언제나 얕고 허술한 법이니까요. 45년간 쌓아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금세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국의 거짓말을 국제적으로 폭로해서 일본의 위상을 되찾고 제 명예도 회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즉시 인천공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가방에는 평생 사용해온 전문 관측 장비들을 빼곡히 챙겼습니다. 독일제 고성능 망원경, 방수 처리된 디지털 카메라, 정밀 수질 측정기, 그리고 45년간의 관측 경험이 담긴 낡은 관측 일지까지. 출국 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류타이청과 악수를 나누며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한국의 거짓말을 명확하게 밝혀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완전히 처참하게 틀렸다는 걸요. 오히려 지난 45년간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오만함, 그리고 학자로서의 자만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굴러가며 이륙 준비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거대한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든 카메라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한국의 거짓과 조작을 전 세계에 폭로할 결정적 증거를 담을 카메라라고 확신했습니다. 정말 웃긴 일이었죠. 그 카메라에는 결국 제 완전한 패배와 깊은 감동, 그리고 45년 생태학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충격적인 순간이 고스란히 기록될 거라는 걸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2시간 30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불가능을 해낸 걸까요? 아니면 역시 정교한 조작일까요? 답은 일주일 후에 명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B게이트. 3월의 서울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따뜻했지만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왔습니다. 한 여성이 단정한 자세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에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전형적인 연구원 스타일이었습니다. 정민서 박사 37세. 서울대학교 생태보건센터 수석 연구원이라고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일본에서 온 저를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카무라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의는 바르지만 어딘지 형식적인 느낌의 인사였습니다. 제가 한국의 성과를 폄하하려고 온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딱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형식적으로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과학자는 감정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로 소통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서로는 생략하고 바로 현장으로 가죠. 정민서 박사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무뚝뚝한 태도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바로 청계천으로 이동하시겠어요?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약 1시간의 여정.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45년 전 제가 기억하던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넓고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에는 질서정연하게 차량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는 아름다운 교량들이 놓여 있었고 강변에는 잘 조성된 공원들이 보였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정민서 박사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네. 4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군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놀라울 정도의 변화였으니까요. 청계천도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박사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모습과는요. 그녀의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듯 했죠. 1시간 후, 드디어 청계천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예상보다 훨씬 맑았습니다. 투명한 강물 아래로 둥그스름한 자갈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를 지어 유영하고 있었고 물풀들이 물결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45년 전의 그 시커먼 하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방에서 전문가용 정밀 수질 측정기를 꺼내 강물에 조심스럽게 담갔습니다. 측정기의 디지털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2급수네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수치였습니다. 도쿄 스미다강이 3급수인 것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표는 1급수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45년간의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수질만으로는 원앙 서식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이죠.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질만으로는 원앙의 집단 서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원앙은 수질뿐만 아니라 주변 식생, 정적한 환경, 충분한 은둔 공간, 그리고 먹이 공급원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하는 까다로운 조류입니다. 특히 대도시 한복판에서는 소음과 진동만으로도 서식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제 목소리에는 45년 전문가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서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원앙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청계천과 정릉천, 중랑천이 합쳐지는 합류부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특별한 장소죠. 차량으로 다시 15분 정도 이동했습니다. 성동구와 동대문구의 경계 지점이었습니다. 세 개의 하천이 하나로 만나는 지형적으로 매우 특별한 장소였죠.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니 확실히 다른 곳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강물의 흐름이 복잡하고 다양했습니다. 세 갈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자연스러운 소용돌이와 깊은 웅덩이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키 큰 버드나무들이 늘어져 있었고 갈대밭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 만들어진 작은 생태 공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잘 조성되어 있었죠. 저는 전문용 망원경을 삼각대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조류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얀 깃털이 우아한 백로 여러 마리가 보였습니다. 날렵하고 긴 목을 가진 외가리도 몇 마리 있었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물수리까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풍부한 조류 서식지가 맞았습니다. 도쿄 시내 어떤 하천보다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원앙은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시간 동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관찰했지만 원앙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원앙은 없어요. 조작이 맞습니다. 정민서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혹시 내일도 와보시겠어요? 원앙들은 특별한 시간대가 있거든요. 이른 새벽이나 해질 무렵에 주로 활동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미 결론은 충분히 났어요. 하지만 정민서 박사의 눈에서 이상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작을 들킨 사람의 당황함이나 변명이 아니라 뭔가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간절함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하루의 관찰 결과를 관찰 일지에 정리했습니다. 첫날 관측 결과 원앙 개체 역마리 확인. 기타 조류 다수 관찰되나 원앙은 발견되지 않음. 허위 보고 가능성 농후. 예상했던 결과와 일치. 류타이청에게 중간 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원앙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만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왜 정민서 박사는 그렇게 확신에 찬 표정이었을까요? 정말 조작이라면 더 당황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았을 텐데 오히려 차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방 창문으로 청계천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가로등 불빛이 잔잔한 물면에 반사되어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풍경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걸까요? 아닙니다. 45년 경력의 조류 전문가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습니다. 더구나 원앙은 제가 평생에 걸쳐 연구해온 전문 분야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왜 정민서 박사의 그 확신에 찬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까요? 내일도 한 번 더 관측해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요. 둘째 날 새벽 5시. 호텔 로비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청소부들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프런트 직원은 졸린 눈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서 박사가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추울 거예요. 따뜻한 녹차 준비했습니다. 세심한 배려였지만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는 감정적 교류보다는 객관적 관찰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고맙습니다만 불필요한 배려입니다. 바로 출발하죠. 정민서 박사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지만 곧 회복했습니다. 새벽의 서울거리는 한적했습니다.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을 밝히고 있었고 간간히 택시나 새벽 배송 차량들이 조용히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다시 청계천과 정릉천, 중랑천 합류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기온이 영상 3도 정도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나왔습니다. 강 위로는 엷은 수증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물속에서 꿈틀거리며 숨을 내쉬는 것 같은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풍경이었죠. 정민서 박사가 전문 망원경을 설치하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이 원앙들에게는 가장 활발한 활동 시간대입니다. 먹이 활동을 주로 이 시간에 하거든요. 저는 망원경에 눈을 댔습니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집중해서 관측했습니다. 목과 어깨가 뻐근해질 정도로 자세를 바꾸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제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원앙은 여전히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종류의 조류들은 정말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우아한 자태의 백로와 외가리는 물론이고 빠른 속도로 물 위를 스치는 물총새, 강변에서 모래를 파는 할미새,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 직박구리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이 작은 도심 하천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도쿄나 오사카 어떤 하천에서도 보기 힘든 풍부한 조류상이었죠. 오후에는 정민서 박사의 제안으로 청계천 전체 구간을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구간에 원앙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였죠. 혹시 다른 지점에 서식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청계천이 꽤 길거든요. 정민서 박사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과학적 조사에서는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하니까요.
청계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약 6km를 걸어서 이동하며 구간별로 정밀 관측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62세 몸에는 분명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1시간도 채 걷지 않았는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차올랐습니다. 평소 운동 부족의 결과였죠.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힘든 기색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권위 있는 교수가 체력 부족으로 조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민서 박사는 저보다 25세나 어렸지만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제 보조를 자연스럽게 맞춰주었고 가끔 잠시 쉬어가요라고 먼저 제안해주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물고기나 수생식물을 가리키며 설명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휴식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했죠. 저기 보이는 게 쉬리예요.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입니다. 예전엔 시골 어디서나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귀해졌어요. 미꾸리도 있어요. 진흙 속에 숨어 지내는 녀석들이죠. 어릴 때는 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깨끗한 물에서만 살 수 있어요. 저기 조개 껍데기 보이시죠? 말조개입니다. 물이 정말 깨끗해야만 서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청계천에는 총 28종의 어류와 12종의 수생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생태 다양성이었습니다. 도쿄의 어떤 하천보다 훨씬 풍부한 생물상이었죠. 수질 지표로 보나 생물 다양성으로 보나 일본의 대부분 도시 하천을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분명 원앙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앙은 없었습니다. 6km 전 구간을 빠짐없이 훑어봤지만 단 한 마리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류 타이청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2일간 조사했으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셨을 텐데요.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있습니까? 그의 메시지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빠른 결론을 원하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 메모리를 확인해 봤습니다. 원앙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빈 메모리 카드만 있을 뿐이었죠. 3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허전함과 아쉬움이 밀려들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는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니까요. 정민서 박사가 운전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혹시 실망스러우셨나요? 저는 즉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실망이라니요. 저는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과학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해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꿈틀거렸습니다. 혹시 원앙이 정말 있다면 어떨까? 45년 생태학자 인생에서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을 목격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즉시 털어냈습니다. 과학자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사실만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허전할까요? 왜 정민서 박사의 안타까워하는 표정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를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청계천이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잔잔한 물면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야경이었죠. 마치 강물이 뭔가 중요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특별한 이야기가 그 물속에 잠들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일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없고 류 타이청도 빠른 결론을 재촉하고 있었으니까요.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1층 로비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민서 박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차가운 맥주 한 캔을 들고 있었고 저는 따뜻한 녹차를 주문했습니다. 3일 동안의 관측 결과를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원앙 관찰 실패. 0마리. 완전한 실패였죠. 정민서 박사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혹시 내일 새벽에 한 번만 더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이미 충분히 확인했어요. 3일 동안의 데이터 수집으로 결론은 명확합니다. 정민서 박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새들은 사람을 봅니다. 특히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오늘은 조금 달랐거든요. 다르다니요?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 이틀은 의심의 눈으로 보셨잖아요. 조작을 밝혀내려는 목적이 분명했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원앙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새가 사람의 마음 상태나 의도를 읽는다니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비합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심으로 찾고 있었다는 그 말이요.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청계천을 6km나 걸으면서 저는 정말 원앙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조작을 밝혀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아름다운 새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에 빠져 생각했습니다. 45년 전 제가 생물학자가 된 진짜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갔던 시골 산속 작은 호수에서 본 원앙 한 쌍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죠. 수컷 원앙의 화려하고 찬란한 깃털과 암컷의 소담하고 우아한 자태. 그들이 잔잔한 호수 위를 유영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가슴이 벅차올랐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이 평생을 바쳐 물새를 연구하겠다는 결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순간의 감동과 경이로움이 제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생태학자가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순수한 자연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이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계속 반복되면서 냉소와 의심만 가득해졌습니다.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명목하에 감동과 경이로움을 스스로 차단해버렸죠. 마치 감정을 갖는 것이 과학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도 되는 양말이에요. 정민서 박사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려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저는 녹차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요. 그게 정말 마지막입니다. 정민서 박사가 안도와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하지만 저는 엄격한 표정을 지으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단,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내일도 원앙을 발견하지 못하면 즉시 조작 의혹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시간 낭비를 할 수는 없어요. 정민서 박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답변에서 이상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조작이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관측이자 어쩌면 제 생태학자로서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만약 내일도 원앙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발표는 조작으로 결론날 것이고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그 사실을 공식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국제적 체면은 실추될 것이고 저는 류 타이청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 도구가 되는 셈이죠. 하지만 과학자로서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학자의 도리니까요. 창밖으로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위로 엷은 안개가 신비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새벽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망원경과 카메라, 수질 측정기, 그리고 45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담아서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난다면? 45년 만에 다시 그 순수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는 기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실과 데이터만을 믿어야 하죠.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직전까지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새벽,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할까? 아니면 2025년 3월 8일 새벽 4시 50분. 서울 도심은 아직 깊고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들만이 외롭게 빛을 밝히고 있었고 이른 새벽 특유의 정적이 도시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내려가니 정민서 박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커다란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박사님? 저는 무거운 장비 가방을 어깨에 메며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완벽하게 해봅시다.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45년 전문가로서의 단호함과 동시에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15분 동안 둘 다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도 아니고 기대도 아닌 무언의 경건함이 차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잠들어 있는 서울의 새벽 풍경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5시 15분, 드디어 청계천과 정릉천, 중랑천 합류부에 도착했습니다. 삼천이 한데 모이는 그 신비로운 장소에 짙고 엷은 안개가 강 전체를 부드럽게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대한 무대의 신비로운 커튼 같았습니다. 기온은 영상 1도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입에서 피어났고 손가락 끝이 차가워서 정밀한 망원경 조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귀가 얼얼할 정도로 추운 새벽이었죠. 저는 평생 사용해온 전문용 망원경을 조심스럽게 삼각대에 설치했습니다. 45년 경력의 마지막 관측이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렌즈를 정성스럽게 닫고 초점을 가장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정민서 박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였죠. 그녀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불안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시선을 강물 위에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10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강을 덮고 있었거든요. 몇 분간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강 건너편 어둠 속에서 작고 붉은 점 하나가 안개 사이로 스르르 이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착시 현상일 가능성을 생각해서 다시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붉은 점이 물 위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망원경 초점을 재빠르고 정밀하게 맞췄습니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붉은 불이 오렌지색에서 진홍색으로 이어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깃털, 검은 점박이가 규칙적으로 박힌 날개, 그리고 물 위를 우아하고 여유롭게 헤엄치는 완벽한 자태. 원앙 수컷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45년간 연구해온 제가 절대 틀릴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심장이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45년 만에 느껴보는 순수하고 강렬한 흥분이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냉정함을 완전히 잃을 정도의 충격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한 채 망원경을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봤습니다. 시야에 또 다른 개체가 들어왔습니다. 수컷보다 차분하고 소담한 갈색 깃털을 가진 아름다운 암컷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5년간 이런 떨림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정확한 개체 수를 세어야 했습니다. 손목에 찬 정밀 카운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더 많은 개체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혼자서 유영하는 개체도 있고 정답게 쌍을 이룬 부부도 있었습니다. 어린 새끼들을 보호하며 데리고 다니는 가족 단위도 여러 그룹 보였습니다. 10, 20, 30.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망원경이 흔들릴 정도로 극심한 흥분 상태였습니다. 45년 생태학자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꿈꾸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50, 60, 70. 계속해서 새로운 개체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안개라는 커튼이 걷히면서 거대한 자연의 무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90, 100, 110. 숫자가 100을 넘어서자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기적이? 120, 130. 마침내 마지막 개체까지 세었습니다. 정확히 137마리의 원앙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도보 5분 거리에서 수십 층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바로 그곳에서
새벽 6시 서울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의심하고 조롱했던 지난 3일간. 한국을 무시하고 폄하했던 오만한 태도. 정민서 박사의 진심 어린 말을 외면했던 냉정함. 거짓이라고 단정했던 편견과 고집. 모든 것이 한 번에 돌아와서 저를 강력하게 내리쳤습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붉은 점들이 되어서 제 마음과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가 완전히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 생태학자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정민서 박사가 조용히 다가와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이 걸렸어요, 박사님.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사랑이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원앙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여기가 원래부터 자신들의 고향이었다는 듯이. 마치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듯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제 고집이 얼마나 추하고 무의미했는지를.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137마리의 원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새벽 안개 속에서 말입니다. 새벽 6시가 되자 한두 명씩 사람들이 조용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줍고 조심스러운 발걸음들이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와 긴 집게, 고무장화와 작은 수첩을 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민서 박사가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일 새벽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서울시민자원봉사단입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인원만 187명이고 비공식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300명이 넘어요. 20년간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계천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게다가 2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입니다. 일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시민의식이었죠. 그 중에서도 유난히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최순희 할머니 78세. 20년 전 청계천 복원공사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은 1세대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두꺼운 회색 외투를 입은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청계천을 지키는 수호신 같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강가로 다가오는 모습에서 20년의 긴 세월과 변함없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정민서 박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여기 사는 원앙들 이름을 다 지어주셨어요. 137마리 모든 개체에 각각 이름이 있어요. 성격과 행동 특성까지 다 파악하고 계세요.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박사님이시지요? 이렇게 멀리서 우리 새들을 보러 와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새들도 기뻐할 거예요. 저는 할머니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인사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어떤 국제회의에서 받은 인사보다도 진실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할머니가 강물 쪽을 바라보시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 오늘은 애들이 일찍 나왔네요. 박사님을 보여주려고 그러나 봐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나왔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원앙들이 저의 방문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는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례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왜 매일 이 강에 나오시나요? 78세 연세에 추운 새벽에 나오시기가 힘드실 텐데요. 할머니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가슴 깊이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새들이 저를 기다리거든요. 제가 매일 이 시간에 오는 걸 알아요. 정말로 기다린다고요. 과학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새가 특정 인간 개체를 인식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말에는 20년간의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과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강가로 내려가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셨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담으셨습니다. 작은 담배꽁초, 과자봉지 조각, 플라스틱 병뚜껑까지.
아무리 작은 쓰레기라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청계천 복원공사에 참여했어요. 할머니가 쓰레기를 주우시면서 천천히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20년 전부터 3년간 여기서 일했죠. 하지만 과로로 공사가 끝나기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과 애틋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긴 이 소중한 물길을 제가 대신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몫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남편이 기뻐할 것 같아서요. 20년, 7,30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할머니가 원앙들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물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요. 그런데 조금씩, 정말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20년의 길고 긴 세월과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보였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남편한테 무덤에서라도 보고 싶을 정도로. 그 다음엔 백로 한 마리가 왔고, 외가리도 오고 할미새도 오고, 자연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과정을 20년간 지켜본 산증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원앙이 처음 온 게 정확히 5년 전 봄이에요. 처음엔 한 쌍뿐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기적 같았는데, 할머니가 손으로 강 위의 원앙들을 천천히 가리키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정확히 137마리예요. 제가 하나하나 다 세어봤거든요. 정확한 숫자였습니다. 제가 방금 전 세었던 것과 똑같은 숫자. 과학자로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되고 감동적인 일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20년간의 헌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한 도심 속 생태계의 기적. 마음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일궈낸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존이었습니다. 20년간의 끈질긴 노력이 빚어낸 도심 속 작은 천국이었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이 저를 기다린다고요, 박사님. 정말로 기다려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45년간 과학만 믿고 살았던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한마디였습니다. 일주일 후, 도쿄. 일본 환경성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명의 관료와 학자,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중앙 단상에 섰습니다. 류타이청이 앞자리에서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한국의 거짓을 폭로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 서울의 청계천 보고서를 조작으로 단정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원앙 200마리가 서식한다는 것을 허위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청계천에는 원앙이 실제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137마리를 직접 세었고 촬영했습니다. 류타이청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조작된 쇼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촬영한 137마리 원앙의 생생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수컷의 붉은 깃털과 소담한 암컷의 갈색 깃털이 선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것을 한국은 2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이뤄냈습니다. 류타이청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20년간 매일 만들어낸 진짜 기적입니다. 최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78세 할머니가 2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청계천을 지켜온 이야기를, 18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새벽강을 정화하는 이야기를, 일본의 어떤 하천보다 건강한 생태계였습니다. 도쿄 스미다강보다, 오사카 어떤 하천보다 풍요로운 생태계였습니다. 류타이청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환경성 과장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청계천의 원앙 서식은 조작이 아닙니다. 20년간의 시민 참여와 정부의 노력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입니다.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류타이청이 분노에 차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영상을 바라보며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5년 생태학자로서의 가장 의미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2025년 가을,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단풍이 물든 청계천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정민서 박사가 공항에 마중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청계천 합류부에 도착했습니다. 최순희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계셨고 원앙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정확히 137마리였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다시 개체수를 확인했습니다. 137마리. 정확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청계천 생태복원 매뉴얼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이걸 만들었어요. 청계천 복원 과정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정민서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일본에 가져갈 거예요. 도쿄 스미다강에, 오사카 하천에, 일본 전역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미 도쿄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연구팀을 구성했어요. 교토시와 오사카시에서도 협력을 제안해왔고요.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이 기뻐할 거예요. 더 많은 곳에 친구들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원앙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하셨죠. 이제 저도 믿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에요. 저는 45년 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간 과학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도 믿게 되었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원앙들이 평온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쓰레기를 줍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존재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청계천과 정릉천, 중랑천이 만나는 그곳에서 137마리 원앙이 매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6개월 후 도쿄 스미다강에서도 첫 원앙 가족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쌍과 새끼 3마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45년 만에 다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